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PKMR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예 조기 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 우리 해군은 윤영하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새로운 800톤급 원해 경비함을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PKMR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16척의 PKMR 블록 1을 건조했고 최근에는 PKMR 블록 2를 건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윤영하급보다도 PKMR이 더 짧은 기간만 운용되고 퇴역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분명 PKMR이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 해군에서 운용되고 퇴역할 게 틀림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상태로 해군은 여전히 무지성으로 PKMR을 찍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우리나라의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에 미국 보잉의 치누크 헬기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네요. 이건 이미 예상되었던 일로 저도 이번 사업에 치누크 헬기가 선정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CH-47F 치누크와 그리고 CH-53K 킹스탈리온과 경쟁 구도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 중에 원래 방사청이 요구했던 사업비가 3조 7천억에서 3조 4천억으로 삭감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콜스키사의 CH-53K 킹스탈리온은 절대로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킹스탈리온을 만드는 시콜스키사는 우리가 요구한 가격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이미 밝혔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업이 일이 된 건 킹스탈리온과 치누크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결론은 우리가 이번 사업을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굳이 가격이 비싼 킹스탈리온이 아닌 치누크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치누크의 가격에 적합하게 사업비가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서방권에서 생산되는 대형 헬기는 치누크와 킹스탈리온 뿐이었고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시콜스키의 킹스탈리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보잉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두 번의 유차를 거쳐서 세 번째도 보잉이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CH-47F 치누크의 세부 모델은 무엇이냐고 하면 정확히는 CH-47F 블록 2 ER 버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일반부대용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인 대형기동 헬기 2 사업을 했고 이 당시 우리가 계약한 치누크 헬기의 수량은 18대였는데요. 이때 계약한 치누크 모델은 블록 1 모델의 일반 동체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블록 1과 블록 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과거 대형기동 헬기 2 사업에서 블록 1을 구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2부터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기동 헬기 2 사업에서 블록 1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헬기 도입 사업에서 구매하는 블록 1 모델이 블록 1의 마지막 생산 물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추진되는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블록 1을 선택하지 못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들어오는 모델은 블록 2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ER 모델인데요. ER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료 탑재량을 늘려서 항속거리를 증가시킨 기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나라가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는 헬기는 CH-47F 블록 2 ER 모델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이번에 우리는 이 사업에 3조 4천억을 책정했고 총 20대의 치누크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과거 우리군은 일반부대용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인 대형기동 헬기 2 사업을 통해서 총 사업비 1조 4,900억을 통해서 총 18대의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전 헬기는 20대를 도입하는데 그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총 사업비는 3조 4천억이나 합니다. 물론 이번에 도입하는 모델은 대형기동 헬기 2 사업과 달리 블록 2 모델이고 그리고 항속거리 연장형 모델인 ER 모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큰 사업 비용인데요. 당연히 이 비용은 단순하게 헬기만을 도입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미국 보잉으로부터 20대 치누크를 도입해서 국내에서 특수전 헬기로 개조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는 보잉으로부터 헬기를 구매하는 비용과 그리고 그 헬기를 특수전 헬기로 개량하는 비용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기동 헬기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적외도 위성통신을 미사일에도 장착을 한다고 하면서 적외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적외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을 증명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불법 사용을 차단했고 그래서 러시아군의 통신이 마비되어서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통신이 마비된 틈을 타서 반격을 했고 상당한 영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AFP 통신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 사이에 200일 제곱미터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영토는 러시아가 12월 한 달 동안에 점령한 영토와 비슷한 크기로 한마디로 러시아가 한 달을 거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우크라이나 군은 4일 만에 회복한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스타링크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러시아군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왜 과거에는 훌륭하게 잘 수비를 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는 러시아군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냐면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는 기동방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턱없이 병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전선에 거쳐서 러시아와 비슷한 숫자의 방어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선에는 러시아에 비해서 더 적은 병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예비대를 두고 있다가 러시아가 특정 지역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예비대를 러시아가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걸 기동방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개념은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벌지전투에서 아르덴 숲에서 고립된 미국의 제101 공수사단이 독일군의 공격을 방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동방어는 상대보다 작은 병력으로 대규모의 적군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어 전술이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군의 정보 능력이 적군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적보다 더 높은 정보 획득 능력과 그리고 그걸 예하 부대에 전달할 수 있는 통신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에 비해서 통신 능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예하 부대를 통제하는 능력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기동방어를 통해서 부족한 병력으로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러시아도 불법적으로 스타링크를 도입해서 암암리에 사용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 능력이 비슷해지면서 러시아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밀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어디를 공격할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비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많은 병력을 전선에 배치할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비슷한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도 충분한 예비대를 남겨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병력이 있었고 그 예비대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전선을 뚫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러시아군의 통신이 마비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기습 공격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친 것이고 만일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가 충분했다면 아마 전선의 큰 돌파구를 뚫어내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신이 중요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라는 적에도 통신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일은 전쟁에 있어서 병력 숫자보다도 정보 능력과 통신 능력이 적국보다 앞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PKMR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과거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윤영하급은 보통 일반적인 함선이 운용되는 기간인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역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의 경비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800톤급 함선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 함선은 202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초도함이 2033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함선이 나오게 되면 윤영하급은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윤영하급의 초도함인 윤영하함이 2007년에 진수를 해서 2008년에 취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윤영하함은 2038년까지 30년을 운용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윤영하급을 30년을 운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대략 25년 정도만 운용을 하고 조기 퇴역시킬 계획인데요. 그럼 왜 해군은 윤영하급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윤영하급은 결함이 무척 많은 함선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함선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윤영하급이 현대의 새로운 해상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윤영하급의 무장으로는 76mm 함포와 40mm 노봉, 그리고 해성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무장으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위협이란 무엇이냐면 북한은 우리 해성과 비슷한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대한미사일을 배치했고 최근에는 북한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윤영하급은 그런 새로운 위협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의 무인기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해군은 새로운 무인전투함들을 개발하고 배치할 계획인데 윤영하급은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새로운 무인전투함을 지휘할 지휘시설을 탑재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윤영하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800톤급 원해 경비함을 건조해서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 함선은 윤영하급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함선으로 우선 북한의 새로운 대한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공 능력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해공 또는 해공 개량형을 배치해서 대공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레이저 등 무인기 대응 장비를 탑재해서 북한의 무인기 전력에도 대응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배치될 무인 수상함을 지휘할 지휘시설을 탑재해서 무인 수상함뿐만 아니라 무인 헬기 등 연안의 무인 전력을 지휘할 지휘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영하급보다 훨씬 대형화되는 건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 윤영하급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받고 있던 대공 능력이 대폭 향상될 거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함선은 연안함대의 맨 선두에 서서 북한의 포함과 함포를 주고받는 그런 성격의 함선이 아니라 좀 더 후방에 배치되어서 대공 임무와 무인 전력을 지휘하는 지휘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윤영하급으로는 이런 임무가 전혀 불가능하고 그리고 윤영하급은 협소한 함선에 무리하게 너무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개량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퇴역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하급을 조기 퇴역시키는 계획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PKMR입니다. 문제는 윤영하급이 새로운 800톤급 원해 경비함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PKMR도 앞으로 무인 수상함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PKMR은 그 초도함이 2016년에 진수해서 2017년에 취역했는데요. 지금은 블록1 사업을 마치고 16척을 건조한 블록1 사업의 뒤를 이어서 18척을 건조하는 블록2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초도함 4척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진수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2 사업은 2030년까지 잡혀 있는데 PKMR을 대체할 우리 해군의 무인 수상함 사업도 2028년경부터 건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PKMR과 그 PKMR을 대체할 무인 수상함이 동시에 건조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웃기는 건 현재 우리의 PKMR을 구한진중공업, 현 HJ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무인 수상함도 HJ중공업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체해야 할 함선과 대체될 함선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조될 가능성도 높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이비시 고스트라고 해서 해상 멈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세부 사업으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작년에 LIG가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027년까지 길이 12m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LIG는 함선을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LIG가 개발한 무인 수상함을 건조할 건조 사업자를 정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건조 사업자 후보 중에 하나가 HJ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용 무인 수상함부터 PKMR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정찰용 무인 수상함은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PKMR이 하고 있는 초계 임무를 대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록 말이 정찰용이긴 하지만 정찰용 무인 수상함도 일부 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LIG가 공개했던 정찰용 무인 수상함인 해검3에는 12.7mm RCWS와 그리고 비궁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초동 대응도 정찰용 무인 수상함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7년에 개발이 끝나는 정찰용 무인 수상함만으로도 PKMR의 임무 상당 부분을 이미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해군은 정찰용 무인 수상함 사업이 끝나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투용 무인 수상함 사업을 하게 되고 2027년에 시작한 전투용 무인 수상함 사업도 2033년경에 끝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업의 정확한 일정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2033년이 전투용 무인 수상함의 개발이 끝나는 시기인지 초도함의 건조가 끝나는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PKMR을 대체할 무인 수상함은 정찰형이 2028년부터 등장을 하고 전투형이 2033년부터 등장을 해서 PKMR의 임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늦어도 2033년부터는 PKMR이 퇴역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은 PKEMR의 초도함이 2017년에 취역했기 때문에 고작 16년을 운용하고 퇴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PKEMR과 무인수상함 두 가지 다 운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 해군이 연안전력을 무인화시키려는 이유는 우리 해군의 병력은 충분하지 않는데 해군은 앞으로 대형 전투함을 추가로 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어떻게 해서든 연안 전력을 무인화해서 그 병력을 대형 전투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무인 전력과 PKEMR을 동시에 운용하면 오히려 연안 전력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PKEMR에 탑승하는 승무원과 무인 전력을 운용할 운용 병력을 이중으로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력을 전부 운용하고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해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지금까지 해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PKEMR 사업과 그리고 무인수상함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따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무인 전력의 배치가 시작되면 PKEMR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해군에서는 무인 전력과 PKEMR을 동시에 운용할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병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전력이 배치되기 시작하면 PKEMR이 퇴역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3년 뒤면 무인 전력의 초기 전력이 전력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군은 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PKEMR은 건조 중입니다. 결론은 그래도 윤영하급은 못해도 건조되고 25년은 운용을 하고 퇴역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PKEMR은 건조하고 15년 만에 퇴역시켜야 하는 상태인데 여전히 해군은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건조 중인 PKEMR의 건조라도 중단을 해야 하는 건데 해군에서는 함선의 건함 계획을 마련하고 함선을 건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행 중인 건조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작 PKEMR이 건조되자마자 퇴역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PKEMR을 해외에 판매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판매하는 게 쉬울 리도 없고요. 당연히 중고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할 때 들어간 금액을 전부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10분의 1도 건질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 중고함선을 판매하는 건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PKEMR을 무인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보통 항공기는 유인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개조할 수 있지만 함선은 유인함선을 무인함선으로 개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사 자리에 무인 장비를 탑재하지만 함선은 승무원이 함선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승무원이 거주할 필요가 없는 무인함선은 유인함선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기능을 가진 함선을 유인함선이 아닌 무인함선으로 만들게 되면 함선의 크기를 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유인함선을 무인함선으로 개조한다는 건 극단적일 만큼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PKEMR을 무인함으로 개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PKEMR의 건조를 중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도 PKEMR로 대체해야 하는 구형 참수리급이 우리 연안함대에는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연안함대에 남아있는 구형 참수리급 고속정들은 2028년이나 2029년부터 취역할 정찰용 무인수상함으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해서 연차적으로 퇴역시키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안함대에는 아직도 25척 정도의 구형 참수리급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방어사령부나 제2함대 등 후방에 배치된 참수리급 말고 1함대와 3함대에 배치되어서 아직도 접견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참수리급은 대략 12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전력으로 급하게 대체해야 하는 참수리급은 12척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정찰용 무인수상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PKEMR의 건조를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해군은 하루라도 빨리 PKEMR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빠른 건조 중단을 통해서 필요 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해군에서 건조하고 있는 PKEMR은 고작 15년 정도만 운용하고 퇴역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래도 앞으로도 계속 PKEMR을 건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건조를 중단해야 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